예, 요새 계속 북한 관련 소식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도 대한민국의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과 북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김정은이 뭐 김용진을 총살했다. 이것도 고사포로 죽인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인데요. 김정은이가 나와서 고위 간부들을 쏠 때 이제 사신고사 기관청이라고 하는 중기관청 내정을 묶은 걸로 이제 쏘는 건데 7월달에 지금 처형이 된 건데 김정은이 모토가 핵, 미사일, 과학, 체육입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을 담당한 부총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총리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이 어떤 발단인가 하면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했는데 자세가 불량하고 안경을 벗어서 닦는 것이 김정은 눈에 띄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알아보라고 알아봤는데 뭐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 친구 왜 안경 닦니? 이거죠, 간단히. 내가 중간 회의에서 내가 연설을 하는데 그거를 저녁에 보면서 꼭 저녁에 대회를 하면 그 스크린을 다시 본대요. 김정은의 습관 하나가. 근데 자기가 연설을 막 힘있게 하는데 안경 벗어 들고 닦고 있고 그러니까 저 왜 저래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나 당중에는 조직 지도부가 냉큼 사건을 잡아가지고 이제까지 잘못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것. 그래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죽고 작년도에 부총리 한 명이 또 죽고 부총리가 지금 2명. 그 부총리는 높은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부총리하고 똑같죠.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에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김정은 체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자기가 고른 간부거든요. 아버지 간부가 아니고 자기가 고른 자기 측근 간부를 저렇게 잔인하게 처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한 가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어린 지도자. 그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입니다. 내가 나이 어리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한테 너 바보야 하고 하면 웃지만 진짜 좀 바보 같은 사람한테 바보라고 하면 화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콤플렉스가 있는 데가 나이 어린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냥 없애버려. 이것이 이제 입에 바르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고사총으로 쏴 죽이냐. 그게 극도의 그러니까 사람 시신이 안 보일 정도로 없어지니까 이런 14.5mm 중기관총 탄환이라는 게 막 크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한 100발을 맞으면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눈앞에서 피와 살이 막 튀는 거를 보면 거기 앉아 있는 고위 간부들이 거의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 정치죠. 그렇죠. 근데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도 공포 정치는 좀 있긴 있었죠. 아닙니다. 그런 공포 정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김일성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권을 창건할 때 남로당파, 소련파, 중국파, 국내파 이 4개 파가 모어져서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가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로당 제거를 하고 박헌영이가 그래서 총살이 됩니다. 박헌영 그다음에 이제 소련파 그다음에 연안파, 마지막에 국내파까지 청산하는데 저렇게 요란하게 총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보내거나 강등시키거나 외국에 망명을 시키거나 죽이질 않았다는 말씀. 몇 명밖에 죽이질 않았고 김정일 때 들어와서 김정일 때도 좀 사람을 죽였지만 고위 간부들은 저렇게 잔인하게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마조 사건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1997년도에 6.25 전쟁 때 너가 왜 3일 동안 행적이 비느냐 6.25 전쟁 때 너가 어디 가서 뭐 했느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아니 그걸 1997년이요? 97년 고난행군 때 47년 전 얘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봐서 너가 3일 동안 왜 비웠냐 남조선에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거로 해서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데 그거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김정일이도 주로 정치범 수용소에 조용히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는데 김정은에 들어와서는 자기 영이 제대로 안 서고 사람들이 자꾸 삐뚤고 자세도 좀 삐뚤게 앉아서 좀 이렇게 있고 박수도 건성건성 치고 이게 다 눈에 거슬리니까 죽여.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죽이는 거를
지금까지 한 130명 정도를 죽인 거로 우리가 올해만 뭐 70명이다. 올해만 한 70명 정도 죽인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걸 당정군의 간부들과 그 와이프들을 앉혀놓은 자리에서 고사기관총으로 쏴 죽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정상적인 사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김정은이도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고위급 탈북자들이 나간다. 자꾸 탈북한다. 고위급들이 이거 알지 않을까요? 그거를 알고 그랬으면 저렇게 극도의 공포 정치를 할까요? 저는 저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고위급들이 탈북하고 또 고위급들이 뭔가 좀 말을 불만 같은 거를 표시하고 겉으로는 막 요란스럽게 박수를 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거든요. 출장 나왔다가 한국으로 오고 유럽으로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공포 정치로 인한 부산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뭐 계속 공포만 계속 주면 사람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폭발하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저런 것들이 극도의 공포가 어느 순간에 분노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김정은이 그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거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 주위에서 누가 그 얘기했다가는 또 큰일 나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뭐 가족 뭐 상조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 문제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11년 만의 일입니다. 근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반발한다 그러는데 반발은 뭐 기분이 나빠서 반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북한 인권법이 예. 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재단이 만들어지고요.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인권 유린 행위들을 통일부에서 탈북자 면담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일정 기간 넘어간 다음에 법무부로 이관을 합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정권으로서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자기들이 죄행을 모두 적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체제가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제가 하나 읽을게요. 인민이 지상낙원인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 문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저렇게 고사기관총으로 쏴서 총살하는 나라가 인권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될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인권 문제는 한국에 있는 거니까 한국에서 해결하라. 한국 인권 문제나 해결하라고 북한 매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북한이 어떻게 이런 어거지 같은 말들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참 동독은 그러니까 서독은 과거에 동독에 있어서 인권 침해 사례를 그 정말 하나하나 다 모아둬가지고 이게 엄청난 아카이브 이 자료관을 만들었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인지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울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